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광주의 한 유서 깊은 마을에 명망 높은 김대감 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둘째와 셋째 아들만을 칭송했지요. 둘째 현미는 명석한 두뇌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한성부에서 중책을 맡았고, 셋째 현준 또한 무예가 출중하여 의금부 도사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맏아들 현수만큼은 어릴 적부터 글공부에 재능이 없어 늘 아버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쯧쯧. 이놈아. 천자문 한 줄을 외우는데 며칠이 걸리니 어느 세월에 양반 가문에 맞이 노릇을 하겠느냐. 대감은 듬직하지만 우둔해 보이는 맏아들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럴 때마다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현수가 25이 되어서야 겨우 혼사를 치렀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글도 모르는 그에게 딸을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수의 신부가 된 사람은 가세가 기운 몰락한 양반가의 딸 박서윤이었습니다. 혼례식 날 대감 부부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정말 그 짝이로구나. 배운 것 없는 맏아들에겐 저런 며느리가 제격이지.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는 고개를 숙인 서윤의 귀에도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마주 앉은 현수는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묻어 있었죠. 부인,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나 또한 이 집에서 늘 구박만 받고 자랐소. 부족한 나를 만나 고생길이 훤하지만 내가 당신만큼은 꼭 지켜드리겠소. 서윤은 현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만은 참으로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튿날부터 서윤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그녀를 못마땅해 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답이 이게 뭐냐? 너무 질지 않느냐? 둘째 며느리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어쩜 이리 비교가 되는지. 바느질 솜씨 좀 보아라. 일이 엉성해서야 어찌 맏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게냐? 그럴 때마다 현수는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아직 시집살이가 서툴러서 그러니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차차 나아질 겁니다. 내가 저 애를 저렇게 감싸고 도니 버릇만 나빠지는 게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지만 현수와 서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현수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내가 무능하여 분가도 못하고 당신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려. 정말 미안하오.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서방님은 이 집안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거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윤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혼이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김대감 댁은 겉으로는 여전히 풍족했지만 그 속에서는 낭비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하인들이 쓸만한 나무 조각들을 마당 한쪽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나무 토막들은 왜 그냥 버리시는 겁니까? 아, 맏며느님. 이것들은 비에 젖어 눅눅해서 아궁이에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그냥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창고에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굳이 눅눅한 것을 말려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윤은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난했던 친정에서는 나뭇가지 하나도 귀하게 여겼는데 시댁에서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인, 또 뭘 그리 아까워하시오. 저런 것까지 주워 모으면 어머니께서 또 한 소리 하실 거요. 서방님, 하지만 저런 것들도 햇볕에 잘 말리기만 하면 훌륭한 땔감이 될 텐데요. 너무 아깝습니다.
현수는 아내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그날부터 남들 눈을 피해버려지는 땔감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한 나뭇가지는 뒷마당 볕 좋은 곳에 널어 말리고 마른 것들은 뒷마당 구석의 낡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저 애는 또 뭘 하고 있는 게냐? 쯧쯧. 없는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하는 짓도 참 공상맞구나. 어머님,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아까워 조금씩 모아두는 것뿐입니다. 우리 집에 땔감이 부족할 일이 있겠느냐? 쓸데없는 짓 말고 그 시간에 바느질 연습이나 더 하거라. 시어머니의 비웃음에도 서유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현수는 오히려 아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부인,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부인의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기특하게 여겨지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웃어도 단 한 사람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유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땔감을 모았습니다. 봄에는 가지치기한 나뭇가지를, 여름에는 장마에 젖었다 마른 나무 토막을, 가을에는 낙엽과 함께 떨어진 장가지들을 모아 창고를 채워나갔습니다. 몇 해가 더 흐르는 동안 둘째 현민과 셋째 현주는 더욱 출세했지만 그들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사치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한성부에서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이 유행입니다. 제 아내에게도 한 벌 맞춰주어야겠습니다. 그래.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체면이 있지. 아버님, 리금부 동료들과 인맥 관리를 위해 기방에서 시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경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좋다. 좋아. 돈 걱정은 말고 큰일을 하는데 힘쓰거라. 대감 부부는 출세한 두 아들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지만 그만큼 집안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곳간을 살피다 깜짝 놀랐습니다. 추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쌀가마가 벌써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일이 빨리 줄어들 리가 없는데. 원인은 두 아들 부부의 잦은 잔치와 낭비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음식들은 생각 없이 버려졌고 이는 땔감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땔감이 언젠가 쓰일 날이 올 것만 같았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이러다간 큰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섰다가는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이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예감은 머지않아 혹독한 현실이 되어 닥쳐왔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지독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대감 댁의 땔감 창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벌써 땔감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냐.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나려고. 설상가상으로 둘째 현민이 관청에서 공금을 잘못 처리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 3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집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50냥 정도만. 셋째 현준 또한 기방에서 다른 양반 자제들과 시비가 붙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 30냥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는 장마가 길어 벼농사마저 흉작이었습니다.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대감댁 곳간은 텅 비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 거센 강풍이 불어 사랑채의 기와가 모조리 깨지면서 터졌습니다. 대감마님. 지붕을 수리하려면 기와와 목재값으로 최소 100냥은 들 것 같습니다. 100냥이라고. 이제 금고가 거의 비었는데 이를 어쩐다. 대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몇 해 전부터 모아둔 땔감이 있는데 도움이 될는지요? 내가 모아둔 것이라니?
그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 몇 개를 말하는 것이냐? 어머님, 그래도 한번 보시지요. 꽤 많은 양이 될 것입니다. 서윤을 따라 뒷마당의 낡은 창고에 도착한 가족들은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잘 마른 땔감들이 천장까지 가지런히 쌓여 마치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이 많은 땔감이 어디서 났느냐? 몇 해 전부터 버려지는 것들이 아까와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쓸모없다며 비웃고 버렸던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집안을 구할 희망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이번 겨울은 거뜬히 날 수 있겠구나. 아버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땔감 값이 매우 비싸니 우리가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장터에 내다 팔면 지붕 수리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감은 며느리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수 또한 그런 아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수와 서유는 땔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수가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 토막 하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 나무 참 좋구려. 이걸로 그냥 불을 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만든다니요?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작은 밥상이나 의자 같은 것들 말이요. 땔감으로 파는 것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소? 글 공부는 못했지만 현수는 어릴 적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남다른 흥미가 있었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현수는 곧장 연장을 가져와 나무를 깎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놀림은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작지만 튼튼하고 실용적인 나무 밥상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이런 재주가 있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내의 칭찬에 신이 난 현수는 나무 그릇, 젓가락, 아이들을 위한 작은 목마까지 손에 닿는 대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물건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무 본연의 결을 살린 자연스러운 멋과 견고함이 돋보였습니다. 허, 내 아들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을 줄이야. 글공부보다 이게 내게 더 맞는 길이었구나.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은 현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형님, 양반 체면의 몫수 일이라니요. 남들이 알면 집안 망신입니다. 서방님, 다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서방님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이 물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봄이 오자 현수와 서유는 땔감 일부와 현수가 만든 목제품들을 수레에 싣고 처음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부인, 정말 이게 팔릴까? 다른 물건들은 화려한데 우리 것은 너무 투박해 보이는군. 걱정 마세요, 서방님. 좋은 물건은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잠시 후 나이가 지긋한 손님 한 명이 다가와 현수가 만든 밥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밥상, 참으로 단단하게 잘 만들었구먼. 나무 결도 좋고 이음새에 틈 하나가 없어. 정성이 느껴지는 물건이야. 겉만 번지르르한 다른 것들보다 훨씬 낫구먼. 온양이면 오히려 싼 편이지. 내가 사겠네. 첫 거래가 성사되자 부부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수는 물건의 작은 흠집까지 솔직하게 말하고 값을 깎아주는 정직한 태도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손님, 이 나무 그릇은 결에 작은 흠이 있으니 값을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허, 요즘 보기 드문 정직한 젊은이로고. 마음씨가 고우니 물건을 더 사가야겠네. 서편 장터의 정직한 목수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수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현미는 결국 관청에서 파직당했고 그동안 친구들에게 진빚백냥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준 또한 지방으로 좌천되어 이사 비용 50냥이 필요했으며 결정적으로 대감이 투자했던 상단이 부도가 나면서 200냥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더는 못 기다립니다. 당장 빚을 갚지 않으시면 이 집과 땅을 모두 넘기셔야 할 겁니다. 온 집안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장사를 해서 모은 돈과 서윤이가 모아둔 땔감과 집안의 물품들을 모두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맏아들이 집안을 구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대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수야,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이 힘을 합쳤습니다. 현수는 밤낮으로 물건을 만들고 서유는 살림을 알뜰히 챙겼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현민과 현준도 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현민은 글씨 솜씨를 발휘해 가게 간판을 만들었고 현준은 인맥을 동원해 큰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목수님, 제 딸의 혼수 가구를 모두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수님의 정직한 솜씨를 믿고 왔습니다. 형제들이 화합하자 일은 더욱 잘 풀렸고 몇 달 후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맏며느리인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미안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게다. 너의 지혜와 부지런함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 어머님,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인걸요. 그 후 김대감 댁은 예전의 허세와 낭비를 버리고 검소하고 성실한 가풍을 되찾았습니다. 현수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목수가 되었고 서유는 시댁을 살린 현명한 맏며느리로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현수와 서윤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았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깊었지요. 그래, 진짜 소중한 것은 벼슬이나 재물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과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세상은 때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던 땔감이 집안을 구하는 불씨가 되고 무시당하던 아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듯이 말입니다. 진짜 보물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